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5분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다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2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전기요금, 전기요였죠. 전기료. 오답 제일 많은 오답이 전기세였습니다. 전기세. 세금이 아니고 요금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부터 이게 항상 세금이라고 어르신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세금이 아니고 요금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까 7550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드렸고 2548님 전기요금입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전기요금 동결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안 뽑아주면 안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2548님 거 읽게 됐네요. 그리고 전정부님이 저는 5년 전에 한전 주식을 매수해서 6천만 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싼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전 정부님은 전기요금 생각을 하면 전기요금이 동결됐으면 좋겠고 투자하신 거 생각을 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했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아이고. 우재우님 전기요금 이행시 보내주신 건가? 이 사행시인가요?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우재우님. 김생근님, 외출할 때, 집 비울 때 불필요한 플러그를 뽑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네요. 함께 많은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혼조세인데요. 코스피는 0.4% 내린 2594 가리키고 있고요. 2600선은 조금 이탈된 상황이네요. 코스닥은 886, 88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거의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환율은 조금 다시 올랐습니다. 1291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1270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1280원, 1290원대까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네요. 어디 하늘에서 좀 돈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누가 상속이라도 많이 해주든지. 근데 또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요. 최근 5년간 상속 관련 소송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 이 유산을 두고 싸우는 일이 지금 현대사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조선시대에서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상속 전쟁 이야기를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상속자들 이런 거 영화에서 상속받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데 그게 다 이렇게 해피한 이야기들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돈을 물려받으면 일단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는 있는데 없는 것보단 낫긴 한데 근데 재산을 물려받아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은 조선시대에는 남녀 차별 없이 상속할 때 똑같이 받았어요? 경국대전을 보면 조선의 법률이죠. 재산은 전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네. 다만 그 승중자라고 해서 대를 잇는 자식에게는 한 5분의 1쯤 조금 더 얹어주는 정도로. 그러니까 내 제사를 이어받는 내 제사를 해줄 아들에게는 5분의 1은 좀 더 얹어주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눠준다. 그게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법전에 쓰여 있던 거고요. 실제로 조선 중기 때까지는 공평하게 재산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땅도 집도 그리고 노비도 나눠주는데 그 노비가 좀 잔인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노비도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이대와 성별을 이제 따져서 그걸 또 골고루 분산해 줬습니다. 자식들에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젊은 남자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여자가 또 비쌉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노비의 수를 불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노비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라나요? 조선시대니까. 예, 조선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었던 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변하지 않았나요? 남녀 좀 차별이 있었고 장자와 뭐 차남도 좀 차별이 생겼고. 예.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그 전쟁 이후 중기가 넘어가게 되면 예. 그 당시 분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네. 자식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지만 딸은 이제 결혼해서 멀리 가 있고 또 이제 사회하고 뭐 있으니 그 재산을 안 받으니까 네. 재산을 조금 준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붙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딸한테는 적게 주거나 안 주고 아들만 주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 중기 후기로 가면서 조금씩의 차별이 생겨났던 거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대 현대 사회에서도 조금 남아 있었던 거고 뭐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때문이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사 때문입니다. 그 조선 초만 하더라도 예.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윤회 봉사라고 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들집, 오늘은 딸집 그런 식으로 제사를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재산도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이제 딸은 집안의 제사를 안 지내는 대신 재산을 조금 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문화가 조금씩 바뀐 거네요. 만약에 부부지간에 재산을 나누거나 뭐 이래야 될 때는 어땠을까요? 좀 여성이 손해를 봤나요? 아니면 공평했나요? 그게 정말로 재미있는데요. 예. 여성과 남성이 재산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받은 재산을 자기 집안에서 받은 재산을 처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 부인은 자기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의 처리권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첩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이 뭐 결혼한다, 뭐 생일 잔치를 벌여야 된다 그러면은 남편이 얼만큼 내고 부인이 얼만큼 내고 첩이 또 얼만큼 내고 그래서 다 합쳐서 아, 그래요? 예, n분의 1 해서 제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그럴 때도 너한테 물려줄 재산 내가 가진 재산 얼만큼 그다음에 너희 엄마가 가진 땅 얼만큼 준다. 그렇게 돼 있고요. 각자. 네, 네. 오. 그리고 딱 하나 더 특이한 경우가 첩한테 물려줄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자기 적자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주는 재산을 줘요. 그리고 그 첩이 자식한테 주는 돈은 그 아버지가 그대 열심히 벌어서 늘린 재산분 있죠. 네. 그거는 첩의 자식한테 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내 거, 네 거, 네 거. 그게 굉장히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며느리의 재산을 네.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쓰고 싶어 하는데 절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꽤 많이 벌어졌어요. 요즘에 맞벌이 하시는 집에서는 좀 그렇게 남편 자산, 예. 부인 자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예. 조선 시대에는 확실하게 그게 선이 그어져 있던 거네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까 오. 얘기한 그 며느리가 그 집안 재산을 자기가 꽉 쥐고 시아버지도 손 못 대게 한 게 흥선대원군 때라서 예. 거의 조선 말 때만 하더라도 예. 그런 게 굉장히 강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원래 집안에 돈이 많으면 네네. 발언권이 세져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돈 많은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그 며느리의 목소리도 세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정이 부자면. 대표적인 예가 신사임당. 아, 신사임당이요? 예. 신사임당 이야기는 저 뒤편에서 제가 한번 예. 또 여쭤볼게요. 예. 우선은 몇 가지 사례를 지금 뭐 신사임당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하는데 김내은달 예. 이름이 네 글자네요. 이름이 내은달이고 성이 김씨입니다. 아, 김내은달. 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좀- 좀 복잡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워낙 내섬실하고 궁궐의 종이었어요. 궁궐의 공노비죠. 종. 예. 그리고 부인도 노비고 해서 노비인데 네네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3살 먹은 동이라는 딸아이인데 동이. 예, 이름이 동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극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드라마 주인공 동이 이야기인가요? 예,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같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동이는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저기 숙빈인가? 예. 왕후가 그 되는 거잖아요. 영조의 그 어머니가 되는 네네네. 그 근데 그 동이가 아니고 예, 여기는 그냥 이름. 그 동명이인. 궁궐 종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예. 동이라는 예. 여자아이. 아이인데 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노비지만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리고 외동딸이에요. 즉 이 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돼 있었죠.
천민이지만 예. 돈이 많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외동딸이 돈을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건데 상속녀죠. 거액의 상속녀. 예, 외동딸. 예. 돈 많은 집의 외동딸. 근데 이 동의를 둘러싸고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조정에 내놓으라 하는 고관들끼리 예. 싸움을 벌입니다. 이 애를 자기 부인으로 첩으로 들이기 위해서. 돈 많은 집 상속자여서. 네. 상속녀라서. 근데 원래 약혼자가 그 있었다고 하던데. 약혼자라고 해도 할아버지 나이고요. 예. 그 조선시대 때 유명한 문인으로 윤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사극에도 나오고 그 전설로도 유명해요. 글을 너무너무 잘 쓰지만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왕이 은잔 하나 주면서 이걸로 하루에 3잔씩만 마셔라 라고 해서 줬는데 그 은잔을 즐겨서 세숫대야로 만들어서 이걸로 하루에 3잔씩 마셨다는 전설로 유명한 문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너무 잘 써서 왕이 술을 적당히 먹고 글을 많이 써라 하면서 은잔을 줬는데 예. 그 잔을 망치로 두들겨 펴가지고 예. 대접으로 만들어서 네. 창의적이네요. 문인답게 창의적이네요. 와. 그래서 일찍 죽었죠. 술병 들어서. 근데 그 윤향이라는 사람이 이 상속녀인 동의와 원래는 약혼을 했던 사이였는데 일찍 예. 죽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임자 잃은 동의를 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덤벼드는데 이 당시 우의정이었던 이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의를 첩으로 들이려고 거의 납치하다시피 뭐 그렇게 해옵니다. 일단은 동의라는 유일한 상속녀. 예. 물론 이제 그 부모는 노비였는데 예. 천민 신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모들이 돈을 많이 모았을까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 지금 보면은 윤향이 죽었던 때가 바로 중국의 사신으로 가면서 죽었거든요. 약혼남. 예. 약혼냐면서 할아버지 나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잠시만요. 동의는 몇 살이었습니까? 13살입니다. 아, 점점점. 미성년자입니다. 13살인데 거의 그 윤향이 그럼 나이가 어떻게 한 됐대요? 50살 되었을걸요. 지금 제가 당시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선시대 50이면 근데 지금은 50은 뭐 이렇게 중간이나 관에 한 발짝 넣고 나머지 한 발짝 넣을 나이지요. 관에 한 발짝을 넣었을 나이. 조선시대니까 예. 조선시대니까. 근데 13살 여자아이 상속녀가 50대 당시에 할아버지랑 약혼을 했다가 그 50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예. 동의는 혼자 남았고 예. 부모가 재산이 많은 상황. 근데 부모가 뭐 이렇게 아마도 죽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부모는 당연히 있었고 그 아마도 국제 무역을 밀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으로 사신으로 갈 때도 팔 물건을 예비 사위한테 맡겼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역에 손대서 노비니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뒷돈 챙겨가지고 그걸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던 거겠죠. 근데 그게 주변에서 소문이 날 정도고. 예. 그래서 우의정이 노릴 정도로. 근데 어찌됐든 간에 13살 동이라는 나이에 부모는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부모가 죽어야 이거 상속받는 거고 근데 혹은 미리 침발라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집 갈 때 챙겨줄 테니까 예. 누구가 혹시 이 동의를 보고 그렇게 뛰어들었던 겁니까? 우선 어떤 사람들이? 그 홍영달이라고 해서 죽은 그 윤향의 처남이었던 사람입니다. 막장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원, 예. 우의정 그 둘이 동의를 놓고 서로 자기가 첩을 들이겠다고 싸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손자까지 있을 정도로 할아버지의 나이였는데 네네네. 13살짜리 애를 두고 싸움을. 그러니까 약혼남의 처남이 예. 내가 동이랑 결혼하겠다. 네. 그리고 당시 우의정까지도 내가 동이랑 결혼하겠다. 네. 근데 그분들이 다 할아버지들이고 예. 다 장가를 간 사람들이고 이렇게 심지어 그 임신한 딸이 집에 있다가 같이 봉변을 당할 정도니까 확실히 손주는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홍여달이? 예. 네. 이승규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비록 천민이라도 재산권을 보호받았나요? 이렇게. 그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천민들이 가끔은 양반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겨서 자기 땅을 되찾아간 일도 있습니다. 천민이 양반보다 더 잘 살고 막 그랬던 예. 그런 그럴 수 사례도 있었죠. 있었던. 예. 그리고 그 천민이 내 재산이다라는 걸 그걸 입지를 받아놓거든요. 그러면은
천민도 자기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양반과 싸우기도 하고 소송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이야. 천민의 재산권이 인정이 됐으니까요. 김성님의 질문. 노비의 재산도 주인의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었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약간 좀 뜯어낼 수 있었지만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노비들은 이러쿵저러쿵 해서 자기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그 뺏을 수는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좀 조건이 있었어요. 노비한테 자식이 없었을 때. 아, 노비한테 자식이 없으면 예. 주인이 뺏을 수 있었고 예. 그런데 재산권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서 예. 노비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주인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었던 거고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노예가 확실히 아니었던 예. 그냥 노비일 뿐. 그 사원이라고 하면 될까요? 어떤 거요? 그 기업, 그 회사가 있고 예. 그 회사의 직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만 했다면. 예. 자, 다시 동의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어찌됐든 간에 13살에 불과한 여자아이의 유일한 상속녀를 두고 지금 뭐 할아버지들이 다 뛰어들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결혼도 이미 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뭐 손주까지 있는 사람들까지 동의를 첩으로 삼겠다 막 이렇게 뛰어들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뛰어들던 우의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고려 때서부터 할아버지가 유명한 권문세족으로 아주 굉장한 부자였고요. 돈도 많은데 예. 그 윤향도 마찬가지로 대신이었고 홍여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되게 재밌는데 태종에게 이빠른 소리 많이 해서 태종이 화를 내면서도 되게 아끼는 신하였고 그 명나라 황제한테 가서 옷을 선물로 받을 정도로 이제 곧바른 사람이었는데 돈에는 눈이 뒤집힌 거죠. 오, 태종이 아끼는 신하 홍여달. 예, 근데 동의의 원래 약혼남의 처남. 예, 처남. 예, 그러니까 자기 매형이 죽으니까 예. 홀랑 먹겠다고. 홀랑 자기가 돈을 동이랑 먹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예. 근데 이런 흐름을 보면 아이 저렇게 권문세족이고 돈 많고 근데 또 나이도 많고 뭐 아내도 뭐 하나 둘 있는 사람들이 또 13살 애랑 결혼하겠다 저런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말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예,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 당시 이거 장병이란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한 사람이 동의는 네. 예쁘지도 않고 그냥 13살의 어린 여자일 뿐인데 저 여자애죠 다, 예. 그냥. 네, 제일 중요한 건 별로 예쁘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경국지색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사람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실록에 그 당시 평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냥 예. 천민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싸움이 격렬해서 네. 막 이제 자기 부하들 우르르 끌고 가서 집에서 동의를 내놔라 그러면서 막 태학질 부리고 몸싸움 벌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됐던 거네요. 13살 여자아이 하나. 아주 가지고. 안 좋은 꼴을 보인 거지요. 근데 여기 왕이 개입하게 됩니까? 예. 도저히 못 봐주겠다 싶어서 예. 이제 태종이 그 당시 왕이던 태종이 개입을 합니다. 태종 야, 그만 이방원이? 싸워라. 예. 그만 싸워라. 그리고 동의한테는 내가 나중에 좋은 남편을 구해줄 테니까 넌 결혼하지 마라. 네네네. 그리고 하고 이건 그냥 홍여달이 잘못한 거다 하면서 이원을 감싸줍니다. 이원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왕 앞에서 혓바닥 길게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결혼할 생각 없었다고. 그 모든 소동을 벌인 사람이 바로 이원의 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홍여달이라는 사람하고 이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태종이 아끼는 신하들이니까 예, 신하들의 문제라서 왕이 개입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 그래서 왕이 참 그 시간도 많으시지. 태종이 워낙 이런데 참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신 그 내은달한테 오히려 아무 죄 없을 수도 있는 그 동의 아버지인 내은달만 곤장을 맞았고 양반들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13살짜리 아이를 놓고 서로 내가 첩으로 삼겠다 싸웠던 할아버지들은 왕의 신하라서 그냥 에이 적당히 해. 이 정도 말만 듣고. 예. 근데 동의의 아버지가 왜 가서 곤장을 맞아요? 그게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사태가 벌어서 소동이 벌어서 수습은 해야 되는데 그 이원하고 홍여달은 다 이제
그 태종이 감싸주고 그냥 이 소동이 벌어진 게 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은달이 오히려 곤장을 맞았어요. 천민이어서. 예.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돈도 많고 동이라는 아이의 그 상속자의 아버지잖아요. 예. 뭔가 권한이 셀 것 같은데. 그래도 천민은 천민입니다. 아, 신분의 벽은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돈이 많았어도. 예. 근데 아버지가 동의의 어떤 짝을 점지해주거나 나는 신랑감 누구를 원하오 이렇게는 못했던 거예요? 그걸 해서 그래서 그 고관 중에 고른 걸 텐데 네. 근데 또 한편 이 아버지가 따로 온전히 사랑했던 것 같진 않은 게 그 약혼자인 그 윤향이 갑자기 중국에서 죽었잖아요. 약혼자가 죽었을 때. 그랬을 때 그 딸을 위해서 걱정한 게 아니라 아 그때 그 사위한테 맡겼던 내 상품 그거 어떻게 되찾아 그걸 되게 걱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지 딸을 그렇게 아끼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딸의 남편감, 내 딸의 사위, 그러니까 사위가 될 사람 걱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맡겼던 물건들, 상품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예, 돈과 권력. 그러니까 그러면 동의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까? 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태종이 내가 신랑감 찾아줄게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찾아주고 한 3년인가 4년 뒤에 승하를 해요. 잠시만요. 왕이 예. 동의의 남편감을 자기가 찾아주겠다고 해요? 예, 했습니다만. 태종이?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하여튼간 천민에게 내가 너의 신랑감을 찾아주겠다라고 태종 이방원이 약속을 해요. 예. 이거 드라마감이네요. 예. 근데 태종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고 예.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태종이 죽고 나면 당연히 국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평민들이나 누구나 이제 결혼을 못 해요. 워낙은 원칙적으로 국상 동안은. 그런데 태종이 죽고 나서 3개월, 그러니까 졸곡이라고 해서 그게 끝나거든요. 이게 네네. 제일 그 타이트한 그 상례가 끝나자마자 이원이 날래게 동이랑 결혼합니다. 이원이라는 아까 그 우의정. 예, 이때는 저 좌의정으로 승진했습니다. 아, 그래서 승진한 좌의정인 이원이 뭐 이분도 나이가 많았겠죠. 많았죠. 그렇게 해서 환갑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환갑을 넘어서 예. 동의를 첩으로 삼은 거죠. 첩. 예. 정실 부인은 아니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게 세종 때까지 거슬러 갑니까 또? 예, 그래서 이어서 가요? 그 태종이 죽었으니까 세종이 왕이 됐는데 예. 그래서 동이랑 결혼한 게 4년 뒤에 밝혀져요. 그러니까 세종이 화가 났죠. 아, 이게 지금 태종께서 신랑감을 점지해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 못 지키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원이 홀랑 동이랑 결혼을 했다. 근데 그걸 세종이 알게 됐고. 게다가 국상 와중에 아버지 상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3개월 지나자마자 홀랑 결혼한 거니까 이건 노리고 있었던 거고 게다가 핑계를 저 성묘 다녀올게요라고 핑계를 대면서 가서 그리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아, 저는 저의 부모님 성묘를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동이랑 결혼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신보가 빤히 보이죠. 돈을 노린 거다. 예. 그래서 세종이 웬만하면 사람을 이제 안 쫓고 그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이제 쓰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예, 세종대왕이. 예, 이원은 그대로 귀양 보내서 다시는 쓰지 않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좀 배신도 느꼈고. 그렇죠. 그러면 이원이 어찌됐든 간에 동의의 그런 유산, 상속 자산을 보고 첩으로 삼은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돈을 챙겼나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쫓겨나서 예. 시골에서 이제 살다가 죽었으니까 일단 고작 4년 동안에 그 많은 돈을 다 쓸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또 이게 그리고 동의의 재산권을 완전히 쓰려면 동의의 사이에서 또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됐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국가 내에 완전히 망신살 다 뻗쳤죠. 돈 노리고 그 환갑 넘은. 국상 중에 결혼이나 하고 그것도 첩이나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이원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몰락해 버렸고요. 네네네. 그래서 딱 하나 좋은 점은 있습니다. 예. 이원이 좌의정이었는데 자리에 쫓겨나게 되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정승이 됩니다. 네. 황희요. 아, 그게 황희정승이에요. 예, 예. 이원이 그때까지. 쫓겨난 자리에 들어왔던 사람이 황희정승. 네. 그거 하나는 좋은 일이죠. 자리 하나, 그러니까 TO가 난 거네요. 네. 좌의정 TO. 예.
그 전까지는 야, 이거- 판서였습니다. 야, 이거 드라마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동의는 그 숙빈이 됐던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의는 천민으로서 상속녀였고 야, 이것도 뭔가 암투가 이렇게 벌어졌던 이야기. 참, 소탐 대실이죠. 그러게요. 돈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까? 정미수? 예. 정미수라는 인물은 누군가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사극인 공주의 남자를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 단종의 누나이자 그 문종의 딸이었던 경혜공주의 남편의 그 아유, 정종이었고, 예,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문종의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종의 조카. 아, 단종의 조카. 예, 그리고 정종의 아들이에요? 예, 정종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민우 씨가 이제 그 배우를 했었던 분인데, 네네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네네. 드라마 속에서. 예. 그러니까 단종과 문종 집안의 모든 재산을 한데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정미수는. 금수저네요. 예, 황금수저. 그렇죠. 재산이 다 이제 그 후손이 부족하다 보면은 모든 친척들이 한 사람한테 재산을 몰아주잖아요. 아, 후손이 부족할 때. 근데 바로 그걸 다 그런 게 몰아서 있습니다. 받은 네, 얼마나 혹시 될까요? 그건 정미수가 액수는 자세히 몰아받았던 자산. 알지만 네. 그 조선 실록 왕조 실록에 굉장히 부자였다고 나와 있고 웬만한 사람은 지방에 관리로 나갈 때 노비로 보통 2명 데리고 나가는데 이 사람은 50명을 데리고 갔다고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이 사람의 집안 자체가 굉장히 비극 그 자체였거든요. 아, 정미수의 집안 자체가 예. 본인이 집안에서 상속 자산은 다 몰아받았지만 그 집안 자체는 굉장히 불행했던 예. 어떤 역사가 있던 거예요? 우선 외삼촌인 단종이 예. 아, 수양대군에게 그렇죠. 살해당했죠. 그래서 단명을 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그 역적으로 사형에 당합니다. 그 사극에서는 이제 오마분시 당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정종이. 예, 예. 예. 그리고 어머니도 37살의 나이에 일찍 병들어 죽었어요. 37살의 나이에 어머니도 병들어서 죽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산은 많이 물려받았고. 그게 참 안타까운 게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해지지만 줄이자면 그 문종에게는 여러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문종에게. 예. 근데 자식을 낳은 게 딱 둘 분이었어요. 경혜공주하고 단종.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경혜공주는 이제 결혼해서 아들하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수양대군이 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네네네. 세조가 왕이 됐고 예. 그래서 아버지와가 귀양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러자 경혜공주가 나도 따라가겠다. 아, 네. 그래서 귀양지에 가서 낳은 게 정미수예요. 아.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사형에 당해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정의왕후라고 해서 세조의 왕비가 그래도 우리 조카다라고 해서 경혜공주가 한동안 노비로 있었거든요. 경혜공주가. 예. 공주이지만 노비 신세로 전락했는데 그 정의왕후가 그래도 우리 조카다. 그리고 세조로서도 그 체면이 있잖아요. 조카를 쫓아내고 조카를 죽이고 그 조카를 노비로까지 삼았다라는 세간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경혜공주와 정미수를 데리고 와서 궁궐에서 살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미수는 나중에 성종이 되는 자을상군과 자라면서 궁궐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라요. 아. 그래서 부모는 뭐 이렇게 해서 집안이 기울었지만 본인도 아버지의 원수 집에서 자란 거죠. 따지고 보면. 뭐 어찌됐든 간에 예. 당시에 그 세조 예. 시절부터 네, 그렇게 되니까 그 문종의 가게가 전부 다 끊어지게 되니까 네네네. 그 우선 문종의 후궁이 경혜공주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예. 쓰는 얘기가 그거예요. 문종의 유일한 혈손이다. 예. 왜냐하면 단종은 죽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모, 네. 고모 중에서 한 사람도 그 남편한테 쫓겨나서 그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모도 재산을 물려줘요, 정미수한테. 그리고 또 하나 사람 더 있습니다. 네. 그 단종의 부인. 네.
그 정순왕후거든요. 그 정순왕후는 세조의 그 부탁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세조의 그 원조를 거절하고 염색업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만. 염색하면서. 네. 근데 이 단종이 18살에 죽었는데 이 왕후는 81살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혼자 사니까 힘드니까 정미수가 또 양자가 돼서 시양자가 돼서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도 재산을 또 이쪽에 물려줘요. 그래서 온갖 그 야. 비극의 사람 도산들이 다. 비극인데 예. 이미 금수저 하나 물고 있는데 누가 자꾸 또 금수저를 또 물려주고 예. 또 물려주고 했던 거네요. 정미수. 그렇죠. 이야, 물론 이제 정확한 금액은 역사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부를 그것도 이제 왕가에서 계속 물려받았던 거고. 예. 그러면 그 부를 잘 지켜갔습니까, 정미수가? 본인은 잘 지켰는데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미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 상속받고 몰아서 받았는데 이 금수저를 물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럼 주변에서 또 뭐 싸움이 붙거나 뭐 이러진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그럴 뻔했는데 정미수는 자기의 칠촌 조카에게 그걸 후계자로 삼아서 그 사람한테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칠촌 조카. 예, 와, 거기는 가만히 있다가 예, 그 동결을 횡재를- 맞았죠. 근데 사실은 자식이 하나 있었던 것도 같은데 정미수가 자기 자식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 유서가 남아 있거든요. 정미수가 쓴 유서가. 네네네. 부인이 전이 이 씨였는데 그 부인에게 남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첩이 있고 첩이 딸을 낳았는데 걔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마라라고 당부한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안 주고 칠촌 친척에게만 본인 재산을 다 그냥 넘겨주겠다. 네. 이런 왜냐하면 식으로.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하네요. 네. 그것도 그 기생첩이 특이한 사람인 게 장녹수와 또 친구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연산군 때 굉장히 많이 해먹었던 여자로 이름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아주 부자인 정미수도 저게 내 애가 맞는지 못 믿었던.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정미수 본인은 종종 반정에 참여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신기한 가게입니다만 어쨌거나 그 재산은 다른 그 친척 정씨에게 물려주고 중요한 거 단종의 제사도 그래서 그렇게 정씨 집안으로 내려갑니다. 아. 혹시 아까 그 정미수가 유서를 통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 칠촌 친척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은 뭐 법적으로 남아있는 자식에게 얼마 유류분이라고 예. 해서 이제 배분이 딱 되는데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유서 쓴 대로 주게 됐나요? 어땠어요? 그 원래대로 그 국법에 따르면 아까 그 경국대전 말씀하신 거. 재산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결국 나눠주는 사람 마음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우선. 예, 그 유명한 세조의 그 양팔로 알려진 사람이 한 명은 한명회, 한 다른 명회. 한 사람은 권람입니다. 네. 근데 이 권람이라는 사람이 그 권근의 손자이자 권제의 아들이었는데 네. 여기 집안 사정도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권제, 권람. 권람이고 네. 그 사람 아버지가 권제인데 예. 안동권 씨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부인과 이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6명인가 낳았는데 늙음하게 기생첩을 하나 들였다가 네. 이 첩한테 홀랑 빠져서 네. 그 첩과 그 첩이 낳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줘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그 권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싸우고 가출까지 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마지막 저기 첩의 아들에게만 다 돈을 몰아서 줘서 예, 기존의 아들들이 열받았던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재산 상속 싸움을 그 성종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손자 때까지 계속. 손자 때 이어서까지 대를 잇는 소송전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겠다 못 주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수십 년간 싸웠던 것으로. 안동권 씨면은 그때도 굉장히 이제 그 위세가 있는 집안이었을 텐데 뭐 어찌된 내가 뭐 돈 있고 집안에서 누구나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근데 건데. 재미있는 건 성종 때 그때 다시 소송이 벌어지니까 네. 그 성종이 보면서 아, 이 권제 훌륭한 분인데 네. 왜 이렇게 자식들이 그 첩만 예뻐하고 그 처의 자식들은 무시한 이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라고 하면서도 그
유언에 그거 인정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첩들의 자식들이 재산을 가져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시대에 혹시 상속세라든지 증여세가 있었을까요? 그 상속세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이 재산을 얘한테 물려줬다라고 하면서 그걸 입지라고 해서 관청에 가져가서 이거를 관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확실히 상속권이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 서류 처리비를 내야 되는데 이걸 질지라고 합니다. 질지. 예.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집 2칸에 이제 그 종이 한 권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 집하고 밭하고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엿장수 맘대로라서 네네네. 매기는 사람 맘대로라서 어떤 때 너무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죠. 뭐 당시에 측량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시지가 제도가 있거나 이런 것도 또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매기는 사람이 못되게 매기는 경우가 또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입지 그 해서 이제 그 관청에서 이제 뒷돈 챙기는 거 그런 게 또 많아서 그것도 원성이 높았습니다. 질지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 질지 좀 싸게 해줘 하고 뒷돈을 주기도 하고. 근데 예. 그런 거 없었을 때는 에이 저 집은 그냥 세금 더 내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예 진짜 엿장수 맘대로였다고. 조선시대였으니까. 예. 약간 좀 사람들 싸운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이거 물론 이제 네. 돈 앞에서는 뭐 가지고 이거 보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혹시 뭐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좀 있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 3분 남았는데. 예, 진성하씨라고 해서 네. 그 진양하씨라고 해서 하위보아한테 네. 자식이 구남 미녀가 있었거든요. 구남 미녀가 있었고 근데 이 자식들이 모여서 이제 재산을 나누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 이게 진주잖아요. 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자식 중에 한 명인 하변이 일본으로 납치가 됩니다. 그러자 남은 자식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변의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야 우리 동생이 하나 없어졌는데 일단 우리들끼리 재산 나누고 혹시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모여서 재산을 다시 똑같이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서를 작성했는데 20년 뒤에 예.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일본에서. 와.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시 다 모여가지고 우리 동생이 살아서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있냐. 그래서 예. 약속했던 대로 재산을 또 다 함께 똑같이 나누자. 우와. 라고 해서 그걸 또 문서를 작성해서 남겼어요. 20년 만에. 예, 진주 지방 진양하씨입니다. 진양하씨 집안의 하위보 의 자식들입니다. 구남이녀 예, 11명이서 예, 그래서 어디선가 좀 실종됐던 예. 한 또 재미있는 명을 게 위해서. 이 구남 미녀가 이복 남매들이에요.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예, 큰 형하고 그 막내하고 거의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서 예. 거의 큰 형이 동생을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공평하게 똑같이. 그렇죠. 11남매였으면은 뭐 첫째와 막내의 20살 차이 나죠. 옛날에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실히 큰형의 어떤 리더십이 있었나 보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 그러니까 하협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당시 진주의 유학자인데 네. 형을 되게 존경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궁금해지는 게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재산을 똑같이 나눠줬다. 예. 20년 사이에 예.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거고 자산도 증식됐을 텐데 원금 기준으로 나눠줬을지 증식된 기준으로 혹시 그런 기록도 있나요? 원래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재산 나눌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예. 그게 그 당시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모아서 통계를 내고 그다음에 그걸 또 똑같이 나누는데 이게 하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특히 쉬운 일이 아니죠. 노비들은 자식을 낳으니까 20년 사이에 노비들만 해도 예. 와. 그러니까 그 노비들이 또 그래서 노비의 누구 자식 누구 또 이제 누구 자식 누구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다 계산을 해서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몇 년 동안 걸려서 그러니까 일단 요만큼 재산 모아서 나누고 그다음에 또 요만큼 재산 모아 정리해서 또 나누고 그런 식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한 딱이 보나는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예. 진양하씨 집안의 하위부 집 이야기. 그래서 네. 그 재산 나누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네. 재산 상속이 다 끝나고 나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형제들끼리 나눠 가졌어요. 워낙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끝났다. 거의 그런 느낌. 챔피언 반지처럼. 예. 의미 있는 일이네요. 예. 의미 있는 일이네요. 벼루 같은 거 딱 만들어서 나눠 가지고 그랬어요.
와, 그런 것까지 한다라는 거는 확실히 그 집안에 리더십도 서 있고 화목했고 예. 뭔가 규율이 확실히 잡혀 있었던. 싸울 거 다 싸워서 끝내고. 뭐 갈등이 없진 않았었겠죠. 인간사이니까요. 야, 오늘 조선시대 이야기로 갔었고 조선시대의 상속 혹은 분쟁 또 그래도 마무리는 아름답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초반에 하자고 이야기했던 그 신사임당의 재산 분할 이야기는 시작도 다음 못했습니다만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청해 보겠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16억 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누적 무역 수지 적자는 290억 44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신문 출판 그룹인 가넷 등 200여 곳의 언론사가 구글이 기만적인 광고 관행으로 반독점법 등을 위반함으로써 광고 기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오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모아보죠.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네, 7152번님은 마이너스 통장은 안 쓰고 만들어만 놔도 괜찮을까요?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또 이어서 9364번님은 마이너스 통장을 1,000만 원으로 개설했는데 이 중에 10,000원을 쓰더라도 대출은 1,000만 원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도를 열어놓는 거죠. 뭐 정확히는 한도 대출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은행이 나에게 특정한 한도만큼 신용을 열어두는 거죠. 그 신용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할 때 비교적 자유롭게 돈을 꺼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넣어서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신용대출보다 더 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도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열린 한도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까지 내가 신용대출을 받은 걸로 기록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서 또 대출을 받을 때 저쪽에서 신용대출 1억이 있네요. 나 신용대출 1억 받은 거 없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1억까지 있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신용 점수 말씀을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네. 정확히는 은행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한 40%나 혹은 50% 이상 쓰고 있고 이게 3개월 이상 이렇게 이어진다면 신용 점수에 다소간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쪽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한 20-30% 정도만 마통을 쓰고 있고 요거를 계속해서 잘 갚고 있고 하면 오히려 신용 점수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게 상황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카드론이라든지 리볼빙 서비스를 쓸 때보다는 그래도 신용 점수 하락에는 덜 부정적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8801번님 질문입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마이너스 통장의 장점, 단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아니죠. 나쁜 게 있다면 열어놨을 때 손이 간다는 거. 네. 꼭 빌리지 않아도 되는 거 네. 쉽게 또 빌릴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일단 장점을 보면은 한도 대출이다 보니까 한도를 열어놓고 내가 정말 꼭 필요할 때 급할 때 빠르게 쓸 수 있다라는 네.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론이라든지 다른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신용 점수를 관리하기에도 용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이자가 다른 대출보다 좀 비쌀 수는 있습니다.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걸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테고 또 하나가 네. 우리가 뭐 예금이나 적금 투자할 때 복리 효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받은 것에 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네.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은 복리 효과가 역으로 갑니다. 마이너스의 복리 효과죠.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것 내에서 또 이자가 빠져나가고 네. 그 이자가 빠져나간 그 금액 기준으로 또 이자를 내야 되다 보니까 복리 효과는
나에게 은행이 챙겨가는 그런 셈이어서 이것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겠네요. 자, 다음 질문이 6859번님. 올해 미국의 밀농사가 흉작이라는데 내년 밀가루 값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지역의 좀 가뭄 때문에 밀 농사가 흉작이라고 하네요. 뭐 지난 겨울에 뿌렸던 씨 이제 걷어야 되는데 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수확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상황이다. 이런 외신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폐기율을 놓고 보면은 1917년 이후 가장 많이 폐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참고로 세계 5번째 밀 수출 국가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7월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을 보면은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14% 정도 그래서 오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체 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서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40% 이상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청취자 김성희님. 냉면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던데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싼가요? 라고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냉면 한 그릇이 삼계탕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서울의 한 유명 냉면집들 가격 보면은 15,000원 이상 받는 곳도 있어서 아니 이러다가 냉면 한 그릇에 2만 원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죠. 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서울 지역 냉면 1인분 가격은 지난 2월 기준으로 평균 1,692원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은 7.3% 정도 올랐고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냉면값이 오르나 봤더니 주 재료인 메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 현재 우리나라의 메밀 수입 가격은 1kg당 4,6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하면은 8.2% 올랐고요. 또 5년 전과 비교하면은 62%나 올랐어요. 뭐 그 외에 인건비도 써야 되죠. 또 가스에 전기요금 같은 고정 비용도 많이 올라서 업주들은 이렇게 냉면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애매하네요. 이거 뭐 하나 더 듣고 싶어도 좀 시간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김석현님 냉면 드시지 마세요. 완전 원가 대비 바가지입니다. 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원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고요. 뭐 메밀 가격이 올랐다고 냉면 가격이 올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전기요금이라든지 부수 비용들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냉면 장사하시는 분들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사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이정아님 제작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또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못한 것도 내일 더 모아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성공예감 이제 여기서 마치죠. 저는 이대호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